그럼 바로 가면은 환국. 여기도 복잡해요. 그럼 환국이 도대체 뭐냐? 예송은 예법을 가지고 서로 싸운 일이라면 환국은 환자가 확 뭐예요? 뒤집힌다라는 거예요. 국은 뭐냐? 상황이.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확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왕이 이거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남인이 나한테 좀 건방지게 구네. 야, 서인 올라와. 남인 내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정권 잡았다고 남인이 막 날뛰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네. 야, 너 남인 내려가. 야, 서인 다시 어떻게 한다? 올라와. 그럼 이잉 이러면서 다시 올라가고. 그죠? 서인 또 빡치게 하네, 나를. 나 요새 잘 대하지 않네? 야, 서인 다시 내려가. 남인 다시 올라와. 이런 식으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남인과 서인의 어떠한 권력을 한 번에 휙휙 갈아치우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환국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숙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숙종. 자, 그러면 숙종 같은 경우에는 환국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당파 싸움이 이제 격화돼가지고 당끼리의 싸움이 격화돼가지고 정치 세력이 어떻게 하냐면 손바닥 뒤집듯이 급격히 교체되는 사태를 뭐라고 하냐면 조선에서 환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숙종이 뭐 줏대가 없어서 뭐 나중에 설명하면 이제 좀 이해가 되겠지만 여자들의 막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이 여자가 좋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이 여자가 좋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이러면서 이 사람 참 줏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요새는 평가가 좀 달라졌어요. 숙종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갈아치우는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편이 요새는 좀 세거든요. 뭐 황국에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경신왕국, 그 다음에 기사환국, 그 다음에 갑술환국, 그 다음에 끝났어요. 그래서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렇게 갖고 총 3개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 예송까지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해예송, 갑인예송,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렇게 된다고. 이러면 이제 나중에 은성이 또 이러죠. 안 외워줘. 아까 뭐였지 그거? 두 번째 거 뭐였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제가 나중에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설명에 집중하세요. 갑인예송에서 누가 정권을 잡았나요? 남인이 잡았습니다. 얼마 만에 이 정권, 이 달콤한 그 권력의 맛을 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인이 조금 오바해서 선을 넘었어.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남인의 최고 우두머리가 있어.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당시에 허적이라는 사람이야. 허적이 아니고 허적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허적이라는 사람에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 잔칫날이었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막 초대해가지고 파티를 하겠죠. 그죠?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의 생일잔치나 잔치날에는 보통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왜요? 그렇지. 눈도장도 찍고 가가지고 아부도 하고 선물 드리면서 어떻게 하려면 막 자기 막 그 자리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청탁도 하고 지금은 이제 이런 거 못하지만 우리 이거의 원조격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선물을 갖다 주는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뭐 방 안에서 이제 술상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넓은 이제 마당에 이제 돗자리 같은 거 깔고 거기에 이제 술상을 보는데 우리 체육대회 할 때도 천막 같은 거 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뭐가 하냐면 비가 포슬포슬 왔단 말이야. 막 오는 건 아니고 약간 이제 진눈깨비처럼 포슬포슬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딱 보다가 뭐야 비 오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맞다 허적이 오늘 잔칫날 아니야? 야 빨리 이거 가가지고 기분이다. 왕실의 잔칫날에 쓰는 기름천막이 있어. 이걸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제 유약인가 그런데 어쨌든 기름을 발라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넓게 치는 막 40용 50용 텐트가 있어. 그거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그거 갖다 줘서 오늘 잔치하는데 쓰라 그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가져갔어. 기름천막 이미 가져갔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새끼들이 부들부들 이렇게 된 거죠, 왕이. 그래서 이 속칭 허적의 기름천막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왕이 남인을 어떻게 하냐면 확 하고 갈아치운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경신환국이라고 합니다. 경신환국은
약간 남인이 오바해가지고 왕의 마음이 남인한테서 약간 멀어져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누가 올라가요? 서인이 올라가요 이러면서 올라가고 남인은 어떻게 합니까? 힝 내려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시속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신왕국 때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완전히 갈아치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사왕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서인이 이때 이제 등극을 해가지고 막 이제 있었던 시절인데 이때 여인이 나타나죠. 자, 어떤 여인이 나타나느냐? 이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극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이제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숙종한테는 아내가 2명이 있는데 첫 번째 아내가 누구냐면은 인현왕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뭐냐면은 희빈 장씨, 장희빈이라고 불리는 이제 여잔데 이 인현왕후하고 장희빈은 어디를 대표하느냐? 인현왕후는 서인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장희빈은 어디를 대표하느냐? 남인을 대표해요. 그래서 각 당파가 달라, 왕비끼리. 근데 인현왕후는 성격이 굉장히 유하고 그냥 국모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이렇게 마음가짐, 그다음 몸가짐 이런 게 잘 돼 있는 여자였다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 한 가지 단점이 있어. 이게 참 슬픈 건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 애를 못 낳아. 왕자 아기 씨를 생산을 못해. 그러면 나중에 나라를 이끌어 나갈 새 왕자를 생산을 해야 숙종 다음이 있어야 이게 뭐 왕비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애를 못 낳아, 애를. 그러다 보니까 왕자 아기 씨를 생산을 못하니까 인현왕후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하냐면 점점 어떻게 한다? 안 좋아지게 되는데 숙종이 새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희빈 장씨. 이름 장옥정. 장옥정 씨를 만나게 돼요. 거의 운명적인 만남이었다고 하죠. 그 한양에 그 수표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서 우연찮게 숙종이 그 마실라 갔다가 그 수표교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딱 스케치만 딱 쓰고 있고 얼굴은 거의 뭐 누구로 비교하면 좋을까? 요새 아이돌 제일 예쁜 사람 누구예요? 장원영. 그 장원영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숙종이 저 처자가 누구냐? 장옥정이라고 하옵니다. 처자랑 만나고 싶구나 이러면서. 그래갖고 만나가지고 금세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나게 빠르게 출세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왕후 다음 아래에 그 직급이 뭐냐면 빈이거든요. 빈. 이게 있어요. 직급들이 쭉 있어요. 빈인데 이 장옥정이가 어떻게 하냐면 빈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꽁냥꽁냥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왕자 아기 씨를 어떻게 하냐면 떡하니 생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가겠지. 그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숙종이 희빈 장씨 소생이었던 왕자를 앞으로 내가 뭘로 세우겠다? 세자로 세우겠다. 원래 세자 전 단계가 있어요. 원자라고 있거든요. 원자에서 올라가면 세자고요. 세자에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자 정도 나이 굉장히 어린 상태에서는 바로 세자로 임명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원자 아기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 없으면 원자가 세자가 되고 세자가 왕이 되는 이런 이제 루트인데 당시에 이제 여기 있는 숙종이 여기 있는 왕자 이 장희빈의 아들을 어떻게 한다?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원자로 책봉하겠다라고 선언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들고 반대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 서인. 당연히 서인이지. 그래서 서인의 당시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중요해. 송시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송시열이 당시 서인의 완전 우두머리예요. 최고 우두머리. 이 사람 나이 굉장히 많아. 이때 당시에도 완전 할아버지였어. 그래서 이 송시열 씨가 어떻게 하냐면은 아직 이릅니다. 전하. 어찌 아직 이 인현왕후께서 젊으신데 이거를 벌써 원자로 삼으시려고 하십니까? 그 인현왕후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잖아. 만약에 이쪽에 있는 장희빈의 아들이 왕이 되면은 자기들의 세력이 무너질까봐 그거 걱정하는 거잖아.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너 지금 나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서인들의 권력을 잃을까봐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안 되겠네. 이 건방지네. 바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송시열, 서인의 우두머리 송시열을 귀양 보냈다가 사약 먹여가지고 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구를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장희빈, 이 왕자, 남인을 밀어주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참 슬픈데 인현왕후를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 패출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왕비 자리에서 쫓아내버려요. 자기 이렇게 내쳐져 가지고 사가로 쫓겨난 다음에
그리고 새 여자가 이제 왕비가 되고 얼마나 그 마음에 안 좋겠어. 숙종의 마음은 편하진 않겠지. 뭘 숙종을 사이코패스로 만드네. 야, 그 정도 아니야 숙종. 예.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긴 하겠지.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황국, 이 기사왕국을 통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서인이 다시 잉 내려가고 다시 남인이 어떻게 하냐면 냥 하고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황국입니다. 갑술왕국이에요.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아, 진짜 막장 드라마인데 뭐 다른 그 복잡한 정치 상황은 제해놓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인현왕후가 죽고 난 다음에 근데 어떤 일이 발각됐냐면은 궁궐 안에 장희빈이 인현왕후 죽으라고 저주를 내린 게 들켰어요. 그거 알죠, 여러분들? 옛날 그 보면은 그 지푸라기 인형 같은 거 만든 다음에 거기 막 닭피 같은 거 뿌리고 부적 같은 거 붙여가지고 벽에다가 못질하는 거 있잖아요, 못질. 죽어! 막 이런 거. 예.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데 궁궐에 무당을 불렀어요. 궁궐에 무당을 불렀다고. 무당을 불러가지고 인현왕후 죽으라고 막 구슬한 게 발각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찾아갔죠.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숙종이 자기빈한테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너 인현왕후 저주 걸었어? 이러니까 그래 했다. 왜?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너 사형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왜 죽어? 난 죽어! 사약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죽는다고! 이러고 물 먹는다고 막 사약 먹이는데 막 사약 푹 뱉어버리고 그리고 억지로 막 먹여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장희빈도 사약을 먹고 사망합니다. 그러면 부인이 저주를 했었어요? 아니죠. 그때 새로운 사랑이 또 있었어요. 새로운 사랑이 또 있었어. 왕은 무궁무진하니까 왕이 왜 왕인데? 자, 그때 당시에 장희빈의 마음이 약간 멀어지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누구를 좋아하게 되느냐? 이때 숙빈 최씨라고 하는 여자가 따로 있었어. 또 얘도 어떻게 만나냐? 이게 숙종이 약간 금사빠거든요. 숙빈 최씨가 무술이야, 무술이. 무술이가 뭐냐면 메이드야, 메이드, 궁궐 메이드. 그러니까 궁녀 있죠, 궁녀. 일반 궁녀들의 새순물 떠다 바치는 사람 있어. 새순물 떠다 바치는 사람. 그러니까 메이드들 중에서도 최하급 메이드였단 말이야. 근데 얼굴이 예뻤겠지 뭐. 아니면 취향 저격을 했든지. 물을 이렇게 막 기르고 있었대요. 또 야사에 물을 이렇게 막 기르고 있는데 물이 이제 우물에서 막 이렇게 기를 거 아니야. 힘드니까 이제 어떻게 너무 힘들어. 막 이러고 있는데, 그죠? 땀 막 훔치고 있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처자가 누구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합방을 하게 되고, 요 사이에서 누구를 낳냐면은, 또 왕자를 낳아요. 그러니까, 장희빈 소생의 왕자가 있고, 숙빈 최씨의 왕자가 있고, 이렇게 된 거지. 인현왕후는 이제 왕자 없고. 그래가지고 이때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이 갑술 왕국을 통해 가지고 장희빈이 사약을 먹고 사사되면서 저주 사건이 발각이 되면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남인이 다시 어떻게 한다? 내려가요 이렇게 되고 서인이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통 뭐라고 한다고요? 환국이라고 한다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거든. 다시 정리. 황국은 세 가지가 있다. 뭐 있다?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자, 올라가요 내려가요 자 기억하시면 돼. 그죠? 여기에는 경신왕국 때는 누가 승리? 서인이 승리. 기사왕국 때는 누가 승리? 남인이 승리. 갑술왕국 때는 누가 승리? 서인이 승리. 그리고 경신왕국은 무슨 사건 때문에? 허적의 기름천막 사건. 기사왕국은 장희빈이 왕자를 생산하면서 이때 왕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남인을 다시 올리는, 그리고 이때 송시열이 원자로 책봉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때 실각된 사건, 이걸 합쳐가지고 기사왕국.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인현왕후 저주 사건이 발각이 돼가지고 다시 남인이 내려가게 되는데 이 사건은 무슨 사건? 갑술왕국.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근데 나중에 조금만 책 안 보면은 뭐였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외우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외우기 할 때 가장 쉬운 방법, 앞글자 따는 거예요. 앞글자 따는 거예요. 자, 갑니다. 기갑, 경기갑. 기갑, 경기갑.
너무 쉽잖아. 발음도 비슷하고, 예, 라임도 있고. 기갑, 경기갑,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누가 이때 지지를 받았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서남, 서남서. 됐잖아. 끝났네, 벌써. 기갑, 경기갑, 서남, 서남서.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외우시면 돼. 아니, 왜 민주야? 맞잖아. 외울 때, 선생님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랬어. 기갑, 경기갑, 그 다음에 서남, 서남서. 이렇게 외우면 끝나잖아, 벌써.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앞 글자만 딱 떼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다. 기의 예송. 돼요. 갑인예송. 기억난다니까?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렇게 기억이 난다니까? 그럼 요렇게만 띡 해놓고, 맞다. 어떻게 정권이 교체되더라? 서남서. 끝났네. 그렇지. 서남서. 맨 처음에 서인이 이긴다 그러면 하면 되지. 서남서 외우기 싫으면. 기갑, 강기갑 적어놓고, 서인이 먼저 이겨. 그런 다음 뒤에다 남서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맞잖아. 이 정도 쉽게 외운 게 어딨어. 그러니까 기갑, 경기갑, 서남서 외우면 되잖아. 됐죠? 그리고 그러니까 뒷글자 안 해도 돼, 거의. 예. 여러분들 앞에서 요거 예송은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되는 게, 서남서, 서인이 이겼다는 소리잖아.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여기 3년설, 1년설, 그 다음에 1년설, 9개월,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돼요. 그리고 남인이 무조건 많게 적게? 많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상평동부까지 할게요. 상평동하고 백구장경비. 그리고 노소분당 해야죠. 자, 그런데 경신왕국 때, 당시 경신왕국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여기서 또 복잡한데, 서인이 분리됩니다. 뭘로 분리되냐면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리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쉬워. 이게 어렵지 않아. 은성아, 실성하지 마. 계속 분리되고 막 서로 싸우고 막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열받아 죽겠죠. 아니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봐봐. 그러니까 경신왕국 때 누가 이기는 거예요? 서인이 이기는 거죠? 서인이 때 남인을 두고 의견이 두 개로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면은, 야, 우리가 앞에서 갑인예송에서 권력을 살짝 잃었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다시 이 권력을 되찾기는 했지만 언제 또 잃어버릴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남인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해. 강경파죠. 그 강경파를 뭐라고 하냐면은 노론이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늙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았거든. 그래서 노론, 누굴 중심? 또 나오죠. 송시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때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얘들을 제거를 확실히 해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소론은 서인 중에서 이제 윤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윤증이 그래도 같이 가야지 어떻게 그걸 다 죽이려고 그러냐 라고 하면서 두 개로 분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론과 소론으로 분당된다. 그리고 남인은 갑술왕국을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무슨 행? 나락행 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영조 정조대에 들어가면은 여기를 움직이는 애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정권을 움직이는 애들은 노론 소론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인 안에서의 세력 두 개가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물론 남인이 완전히 몰락한 건 아니에요. 남인이 있긴 있어요. 서인이었는데 노론과 소론으로 분당된 거죠. 경신왕국 때 남인을 완전히 없애느냐 살려두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자, 그리고 숙종 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던 화폐인 상평통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발행됩니다.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 화폐 했었잖아요. 첫 번째가 성종, 고려 성종 때 만들어졌었던 건원중보.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사만통보, 해동통보, 그 다음에 엄청 비쌌던 거. 은병, 그 다음에 지폐, 저화, 이런 거 만들었었잖아. 그리고 세종 때 조선통보라고 하는 것도 발행을 했었어요. 외우지 마. 그런 것도 발행을 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적극적으로 유통이 잘 안 돼. 사람들이 뭐를 더 선호하냐면은 실제 물건을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화폐가 경제가 엄청 활발하면은 쓰지 말라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적극적으로 화폐를 쓰는데 이때까지는 경제가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아가지고 식량 생산이 그렇게까지 막 남아 돌지 않아가지고 이 철로 된 이 쇠 동전 받아봤자 사람들이 쓰지를 않으면 그게 가치가 없잖아. 여러분들 짐바브웨 달러라고 알아요? 아, 네. 그거 여러분들 필요 있어요? 아니요. 그거 뭐 필요 있어요? 그 짐바브웨 달러 완전히 가치 폭락해가지고 벽지로 사용하더만. 휴지 대신 똥 닦는 데 사용하고 이러더만.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는 이게 가치가 있다고 서로 약속하고 우리가 이게 뭐라고 그럴까?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화폐를 쓰는 거잖아.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경제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서 화폐를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잘 쓰지는 않았다고. 물론 은덩어리는 얘기가 달라. 은덩어리는 왜 얘기가 다르지? 그건 귀금속이니까. 예, 그 귀금속이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근데 요 숙종대에 들어오면은 조선이 나름 경제가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이때부터 화폐를 이제 막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발행했던 가장 유명한 화폐가 무슨 화폐냐면은 바로 상평통보라고 하는 화폐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상평통보는. 그리고 이제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거를 이제 건립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것만 하고 이제 쉴게요. 당시에 청나라하고 자, 우리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청나라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죠? 만주. 만주예요, 만주. 만주가 왜 중요해요? 자기들이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여기에 여진족들이 살고 있었잖아. 그래서 항상 여기에 국경지역에 문제가 발생을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지역을 나중에 뭘로 설정하냐면은 네, 청나라가 봉금지대로 설정합니다. 봉금지대가 무슨 말이냐면은 금자가 들어가니까 이거 무슨 지역인 것 같아요? 들어가는 걸 아예 금지해. 왜냐하면은 여기는 만주족이 나왔고 여진족이 나왔던 성스러운 지역이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조선 사람들이 여기 수시로 드나들었어요. 왜 수시로 드나들었냐면은 여기에 아주 진기한 산삼들이 많았거든. 삼이 많았어, 삼이.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갔다가 막 잡혀가지고 막 감옥에 들어가고 막 목이 잘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외교적 분쟁이 된 거예요. 외교적 분쟁이. 그래서 이 외교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 청나라하고 조선 간의 국경에 어떤 그 위치를 이제 지정을 하는데 그 국경의 그 위치를 지정했던 그 비석 이름이 뭐냐면은 백두산 청계비가 아니고 정계비라고 하는 비석이 있어요. 정계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백두산 정계비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해석을 할 거 아니야. 이 해석을 했었을 때 청과 조선 사이에서 나중에 싸움이 나거든. 여기가 우리 땅,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아니다. 이 비석을 해석하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이러면서 나중에 청나라하고 조선이 나중에 한참 뒤에 가서 싸워요. 어떤 그 지역이 가장 문제가 되냐면은 여기가 이제 백두산 지역인데 백두산 바로 위쪽에 여기 뾰족하게 이게 올라온 지역하고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지역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간도라고 하는데 이 간도 지역이 나중에 우리나라 영토냐 중국 영토냐 가지고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싸우거든.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게 무슨 비석이라고?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비석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근대사에 가면은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큰 싸움이 일어나.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할게. 근데 요때 간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확실하게 표시해 놓은 그 비석 이름이 뭐라고요?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비석이 있다고. 근데 이 비석을 언제 확정지었다고? 어느 왕 때? 숙종 때 확정지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조금 해두시면 돼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근대사 가가지고 어차피 간도는 따로 해야 돼. 왜냐하면 간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간도 지역이 우리 독립운동의 핵심 지역이거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다 간도 지역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독립운동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간도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와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근대사, 개항기 가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때 백두산 정계비,
가장 중요한 해석을 두고 다투는 백두산 정계비가 이때 만들어졌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숙종의 핵심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환국이에요, 환국. 환국이고 상평통보하고 백두산 정계비는 약간 이제 양념으로, 여러분들 소스로, 그 MSG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5글자 외우십니다. 기갑, 경기갑, 서남, 서남서. 요것만 다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끝났지. 됐죠? 자, 그러면 10시 34분인데 10시 45분까지 쉬겠습니다. 35분까지.